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저자는 박민수 님이시고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의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ND의원 원장이시며 고려대 의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퍼플카우고요. 2014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40대가 된 저자는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급격히 늘어난 체중, 특히 허리가 6인치가 늘어나고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고질적인 요통, 무기력증, 만성 피로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이런 비만과 만성 질환들로 인해 오히려 저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자신의 식습관을 분석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분석을 하면서 자신은 섬유질은 거의 먹지 않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저자 자신이 아주 놀랍고 긍정적인 몸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데 몸무게가 12kg이 감량하고 허리 사이즈도 6인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던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거꾸로 식사법은 한 TV 프로에 소개되어서 방송에서 실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가지고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MBN 엄지의 제왕 그리고 MBC 스페셜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반향과 더불어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죠.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주제는 당신의 식사는 엉터리다 입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의 주제는 왜 거꾸로 식사법인가 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챕터의 주제는 거꾸로 식사법의 효능, 직접 경험하라 입니다. 혈당이 떨어진다, 수명이 연장된다, 피부가 맑아진다 등등 10가지의 효능에 대한 설명이 사례와 더불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요. 네 번째 챕터의 주제는 거꾸로 식사법을 위한 맞춤형 식단입니다. 여기서는 운동 부족이나 요요 현상, 탈모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거꾸로 식사법은 어렵지 않아서 누구라도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대1 식사법의 비밀. 거꾸로 식사법에 2대1이 붙으니 그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비탄수화물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의 비율을 뜻한다. 즉 탄수화물 음식을 1만큼 먹었다면 비탄수화물 음식은 그 2배인 2만큼 먹자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밥 한 숟가락에 반찬 한두 가지를 곁들여 먹는다. 일단 탄수화물 음식부터 섭취하고 다른 음식들을 먹는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식사법이 제안하는 바른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 음식들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것이다. 즉 밥보다 반찬이 먼저다. 2대1 식사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일을 에피타이저로 먹는다. 보통 식사를 마친 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먹지만 식사 전에 미리 먹으면 입맛을 깨우고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식사를 할 때는 채소 반찬 한 젓가락, 단백질 반찬 한 젓가락을 먼저 먹은 후에 밥 한 술을 뜬다. 이 과정을 1이라고 하자. 다음에는 채소 한 젓가락, 지방이 들어간 반찬 한 젓가락을 먹은 후
밥 한 술을 뜬다. 이 과정을 2라고 하고 1과 2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비탄수화물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의 비율이 2대1로 조절된다. 2대1 식사법의 또 다른 의미는 음식을 먹는 도중에 나누는 담소 시간과 음식을 먹는 시간의 비율이다. 밥 먹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이 배부르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음식을 먹은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후이기 때문이다. 대화 시간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레 식사 시간은 15분을 훌쩍 넘기게 된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평상시보다 부드럽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음식의 섭취로 인해 만족을 느낀 우리의 신경이 느슨하게 이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는 식사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식사 중 되도록 젓가락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다. 음식을 집어 먹을 때마다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음 음식을 먹을 때 다시 드는 습관을 들이면 느린 식사에 도움이 된다. 에피타이저로 위장의 생동력을 깨워라. 에피타이저는 식전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다. 하지만 본래 한상 차림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식전에 무언가 먹는 것보다 식후에 한두 조각의 과일로 입가심을 하는 모습이 훨씬 익숙하다. 하지만 현대의 식생활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음식을 위에서 장으로 보내는 데에는 최소 5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과일 한두 조각이나 당근 등의 채소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이것들이 본식에 앞서 장에 먼저 도달해 자연스럽게 장을 깨우고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에피타이저를 먹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식을 막는 것이다. 허기를 충분히 채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려면 위가 아닌 뇌가 배불러야 한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즉각적으로 채워지지만 이를 뇌의 포만 중추가 감지하고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음식을 빠른 시간 안에 먹으면 위가 가득 차도 뇌는 아직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위의 상태가 뇌에 전달될 즈음이면 이미 배가 터질 듯한 상태인 것이다. 만약 식전에 에피타이저를 먹으면 전체 식사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뇌의 포만 중추가 만족을 느낄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 따라서 과식을 하지 않아도 적당한 시간 안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피타이저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혈당 롤링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는 궁극적인 당뇨 예방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흰 쌀밥이나 면 음식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지나치게 제거해 급격한 저혈당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혈당 롤링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일, 채소 등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의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섬유질 100% 활용법.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장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킨다. 또한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질과 지질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배변 작용도 돕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를 할 때 부족하기 쉬운 칼슘도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에서는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 섭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스턴트 식품과 육식 등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20g의 섬유질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섬유질 섭취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장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만 생각해보아도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루 10g의 섬유질을 더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채소는 어릴수록 좋다. 다 자란 채소에도 물론 섬유질이나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러나 싹을 틔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채소에는 다 자란 채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발화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린 채소들을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새싹 채소라고 한다. 식물은 보통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다. 씨앗에는 발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고 그 에너지가 새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식물들은 다 자란 성체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유효 성분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0배가량 함유되어 있다. 섬유질도 매우 풍부해서 성체 채소에 비해 적은 양만 먹어도 섬유질과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성체 채소와 비교해 새싹 채소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황산화 성분인데 이는 지방세포가 만들어내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체지방 축적과 식욕 상승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새싹 채소의 이런 황산화 능력은 세포의 재생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암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한다. 고맙게도 새싹 채소는 구하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쉬운 먹을거리다. 새싹 채소 재배 키트를 활용하면 직접 길러 먹는 것도 어렵지 않고 마트에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이마저도 귀찮다면 새싹 채소 분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새싹 채소 12g 또는 새싹 분말 1g을 섭취하는 것은 성체 채소 360g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능을 나타낸다. 차 한 잔보다 값진 물 한 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세포 유지,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체열 발산, 체액의 산성도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뿐만 아니라 소화효소를 만드는 일에도 직접 관여하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세포가 대사 과정에서 영양소를 분해할 때 생기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할 때도 물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물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대사의 온갖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다.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력해지고 제때 배출되지 못해 몸에 쌓이는 독소는 각 기관을 공격해 기능을 떨어뜨린다. 소화가 안되고 배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 것일까? 여름철을 기준으로 성인은 하루 2.4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 섭취량은 대부분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만성적인 탈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몸에 물이 2% 이상 부족한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탈수라고 하는데 이 만성탈수를 한국인의 질병과 스트레스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비만한 사람들은 더욱 심한 탈수 증상을 겪는 일이 많은데 이는 지방을 분해할 때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인들은 갈증을 물 대신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습성이 강해 탈수 상태를 점점 심화시키곤 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물 마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각 중독의 영향이 크다. 미각을 자극하는 음식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밋밋하기만 하고 혀를 자극하는 맛이 없는 물을 싫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상담을 해보면 이들은 대부분 물 대신 커피나 차 등 온갖 음료수로 수분을 충분히 채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차나 음료수는 그 자체로 이미 일종의 식품이다. 이 속에 든 성분을 분해하고 소화하기 위해 또다시 물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마를 때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면 수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몸의 탈수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라. 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음식을 더욱 먹음직스럽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그릇 본연의 임무다. 하지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은 음식도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릇일 것이다. 최근 코넬 대학 연구진은 캠핑장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같은 양의 음식을 크기가 다른 접시에 담아 제공한 것이다. 그 결과 큰 그릇에 음식을 담아간 사람은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간 사람보다 평균 16% 정도 음식을 더 섭취했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착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큰 그릇에 담긴 음식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 보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더 많이 먹은 것이고 반면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간 사람들은 음식이 그릇에 가득
부족해서 많다고 느꼈기에 먹는 양에 신경을 썼던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적게 먹고 싶으면 작은 그릇을 이용해야 한다.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이어트에는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의 배고픔이 뒤따른다. 우리는 대체로 이런 배고픔을 건강하고 날씬해질 몸을 상상하며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 이겨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곤 한다. 그런데 그 배고픔의 대가가 단순히 날씬해진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늘어난 수명이라면 배고픔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는 절대로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섭취 칼로리를 평균 대비 60에서 80% 정도로 제한한 동물들의 수명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몸이 굶주린 상태가 되면 시르투인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 물질의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수명이 연장된다. 결국 적절한 배고픔이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던 장수 물질을 깨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인류가 먹을 것이 부족하던 빙하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시르투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역학조사에서도 식사량을 평균보다 20%가량 제한하는 것이 장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쉽게 말해 약간 배가 고픈 상태로 사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영양 과잉으로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있는 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건강 원칙은 배고픔인지도 모른다. 입맛이 날씬해진다. 우리의 혀는 짜고 맵고 달고 기름진 음식들에 길들여져 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어야 맛있다고 느끼는 입맛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건강을 해친다. 이 잘못된 음식을 고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비만과 건강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꾸로 식사법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각 교정이다. 거꾸로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극적인 음식의 중독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입맛을 되찾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날씬한 입맛이라 칭한다. 입맛 자체가 변하고 나면 평생 건강과 몸매의 자신을 가질 수 있다. 날씬한 입맛을 지녔다면 더 이상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된다. 저절로 몸에 좋은 건강식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법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분은 부족한 빈 껍데기 음식들을 식탁에서 치우고 속이 꽉 찬 알맹이 식품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고추, 양파처럼 맵고 쓴맛을 내는 음식들이야말로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데 으뜸인 알맹이 식품들이다. 유익하고 알차게 차려진 식탁에서 모든 음식들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하루 세끼 알찬 식사를 하다 보면 기초 대사량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새싹 활기 식사법. 첫째, 하루에 1회 이상 새싹 채소를 섭취하라. 새싹 채소는 섬유질, 황산화 물질 등의 복합작용으로 신체의 기초 대사량을 이상적으로 향상시킨다. 둘째, 세끼 식사를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양으로 꼬박꼬박 먹어라.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의 양이 일정치 않으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에 따라 영양분을 몸에 축적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변화시킨다. 셋째,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하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6대 2대 2의 비율을 이루는 식사가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섬유질을 먼저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라. 다섯째,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라. 여섯째, 꼭꼭 씹어 먹어라. 씹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초 대사량을 올려준다. 성장이 촉진된다. 거꾸로 식사법은 다이어트와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어른들을 위한 식사법이기도 하지만 편식이 심한 아이들이나 과식, 폭식을 자주 하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비만 아동들에게는 단순히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비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통해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식사법은 오히려 편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잡아주어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의 성장을 좌우하는 성장 호르몬은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최대한으로 분비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영양 섭취인데 현미, 통밀,
보리 등의 복합 당질,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 생선, 견과류,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시금치와 당근 등의 채소, 칼슘이 풍부한 우유 등을 골고루 먹어야 키로 가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꾸로 식사법이 어른들에게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되찾아주는 식사법이라면 아이들에게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극대화시키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은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잘 자란다고 하던 말은 다 옛일이다. 영양 과잉으로 인해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한국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칼슘을 권장량의 절반도 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크는데 부족한 게 있다니 이상하다 싶겠지만 조금만 찬찬히 아이들의 식생활을 들여다보면 영양 불균형의 원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온갖 인스턴트 식품들, 편식하는 습관, 맵고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들, 아이들의 건강한 입맛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길러주는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